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84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말을 듣고 있습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저희 정남매 네. 트리오 앤드 마도님 이렇게 넷이서 하는 일당백 84번째 시간. 84년도에 뭐 했습니까, 정민여님은? 안 태어났죠. 84년도는 없었죠, 이 세상에. 네. 네. 저는 그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알 거 다 알 나이네. 아, 진짜 순수했어요, 그때. LA 4학년 때부터 까지 듣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고학년 때부터. 네. 정박님은 뭐 하셨습니까? 그때 84년에 LA 올림픽이 있어가지고 네. 변병주. 서양순. 아, 양궁의 서양순. 아, 변병주가 아닌가 보다. 아, 84년에. 변병주는 83년 세계 청소년 축구대. 저런 걸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도대체. 그 유도 누구죠? 어제 일도 하영주. 기억 안 아, 나는데. 하영주. 정말 왕발 신기합니다. 하영주. 옛날 사람들. 하영주 발 몇 밀인지 알아요? 하영주가 누군데요? 지금 내 발미리도 기억이 안 나요. 330mm 맞습니까? 뭐 그랬던 걸로 기억납니다. 네. 발이요? 네, 왕발. 남자분이시죠? 유도 선수인데, 네. 제 기억에. 330? 네. 그럼 신발 어떻게 신으세요, 이분은? 특수 제작? 그래서 맨발로 다닌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하영주 씨가 금메달을 아마 그렇죠. 88년인가? 84년 LA 84년 맞습니까? 네. 아, 하여튼 88년에도 땄을걸요. 아, 그렇습니다. 하영주 선수는 84년 LA 올림픽과 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88년 서울 올림픽에서는 1회전 탈락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억이 얼핏 납니다. 네. 그 하영주 선수 왜 기억나냐면 네. 그 당시 세계 대회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여러 대회 올라가가지고 메달을 따면 대부분 다 울거든요. 네, 그쵸. 예. 근데 유일하게 감독이 이제 덩치도 큰 사람이 유일하게 당당하게 탁 서가지고 의연한 자세로 딱 태극기를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신선했구나. 네네 이게 아주 신선하다고 든 거죠. 왜 안 우셨지? 발미리만 난 기억나니까. 330이면 진짜. 자, 하여튼 84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84회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네, 많이들 기대를 좀 해주시고. 저희 참 84회 시작 직전에 저희가 큰 선물을 또 받았어요. 저 지금 감동의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계신 한 청취자분께서 네. 저희에게 우리 정방님이 또 워낙 책을 많이 들고 다니시니까 네. 그 책 좀 들고 다닐 때 좀 무겁지 않게 네. 색이라고 하나요? 그 백팩. 가방, 백팩. 네, 그걸 하나 또 선물을 보내주셨고요. 가방 내가 필요한데. 뭘 넣고 다닐 게 아니잖아. 우리 정민이한테는 그 가방에 넣어 다니라고. 립스틱, 그죠? 네. 근데 이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평소에 쓰는 립스틱에 쓰는 컬러거든요. 네. 너무 감사해요. 네, 두 분께는 이런 좋은 선물 주시고 네. 저랑 마도님한테는 C가 담배. 무슨 의도일까요? 그 건강에 안 좋은 담배 피지 말고 이렇게 좀 향만 맞는 그런 담배 한번 느껴봐라. 뭐 이런 깊은 뜻이 아닐까. 시간은 건강에 해롭지 않아요? 아마도 왜냐면 그건 이제 그 모관으로 흡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물었다가 입안에서만 있다 향만 맡고 그냥 내보내는 거거든요. 네, 일반 담배랑은 겉담배.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겉담배 같은 거죠. 네. 폐암 쪽보다는 구강암 쪽. 구강암을 노리셨구나. 오, 마도님 멘트 좋았어. 아니, 전에 그런 얘기를 좀 해가지고. 하여튼 아주 소중한 선물 네. 저희한테 또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가방 좋은 가방이라 네. 한 너무 6권까지는 어깨 무게가 느껴지질 않는데요. 네, 아무리 책을 넣어도 전혀 무겁지 않은 가방. 정발님한테 너무 과해. 저 선물은 사치야, 정발이라고. 네. 자,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기분 좋은 선물도 받았으니까 네. 또 국내에 계신 팬들도 더 힘내서 저희한테
농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매일매일 들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이런 것만으로도 저희는 진짜 힘이 나거든요. 네. 최근에 뭐 좀 마음 아픈 댓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네. 정민우님 또 YTN 기상캐스터 시절 사진 또 올려서. 그 시절 사진. 저도 오랜만에 보고 되게 반가웠어요. 저는 TBS 시절에 네. 그 혹시 TBS 20주년 사사에 출연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가요? 네, 책에 사진이 들어있더라고요. 왜냐면 TBS에서도 제가 한 3, 4년 일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팬분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아직 공개를 안 했는데 TBS에다가 돈 좀 받아야겠는데 아니, 네, 왜 나중에 내 사진은 보내드릴게요. 허락도 안 받고 거기에다 올려. 사진이 잘 나왔습니까? 사진이 아주 좀 보여주세요. 네. 풋풋하게 나와요. 예. 네, 이따가 제가 지금이랑 너무 다릅니다. 사진 봐서 저희가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들로 시작하는 네. 84번째 일당백. 죽여버려. 네, 저희가 저희 TBS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듣고 계신 분 계시다면 개인적으로 연락 바랍니다. TBS가 참 서울 거죠? 네. 서울에서 운영하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교통방송. 그쵸, 서울시. 교통방송이죠? 네. 서울시가 운영하는 진짜 알짜 방송 걱정 말아요 서울이 여러분 또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왜 내 전 직장을 그렇게 광고로 또 끌어갑니까? 아니 그래서 서울 나 어떻게 오늘 서울 얘기를 꺼내나 했는데 잘 됐네. 네, 걱정 말아요 서울이라고 서울에 아주 네. 흥미로운 뭐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일어난 여러 일들 꼭 뭐 서울시정 관련된 일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서울과 관련된 여러 재밌는 얘기들 그리고 서울에 살지 않으시더라도 충분히 재밌게 들으실 만한 내용들이 네. 가득한 정영진 최욱의 걱정 말아요 서울. 일당백 안 들으실 때 또 매불쇼도 떨어졌을 때 한 번씩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 지난 시간에 이거 꼭 듣겠다고 약속하고 왔잖아요. 안 들었지? 아니요, 들었어. 그래? 오늘 운전하면서 이거 들으면서 왔는데 계속 내리기 싫었어요, 차에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뭐였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전통시장 상인들 나와가지고 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진짜. 매불쇼에 그냥 한 코너 같던데요. 뭐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네. 강추 드려요, 여러분. 네. 걱정 말아요 서울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84번째 어떤 책입니까? 네, 뭐 사실 우리나라가 사기의 왕국이다. 사기? 네, 사기 공화국이다 이런 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사기 범죄가 뭐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언론 등에서 보면 다른 뭐 폭력이라든지 살인 뭐 이런 범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데 우리 치안 좋잖아요. 사기 범죄 비율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기 범죄 같은 경우가 저도 정확한 통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비율로 따지자면 국민 100명 중에 1명꼴로 이 매년 그 정도 진짜로? 네, 관련되고 그렇게 많이 사기를 친다고요? 네,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우리가 많지 않거든요. 굉장히 적죠, 우리는. 50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한 명이거든요. 물론 뭐 그것도 뭐 많은 숫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 좀 적거든요. 근데 사기는 100명 중에 한 명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사기 건수도 많고 사기 피해액만도 매년 한 8조 이상 된다고 하거든요. 한 아파트에 그러면 사기꾼 한 명씩은 꼭 있는 거네. 내 동에 우리 라인에 그렇잖아요. 아니 그리고 저게 신고된 게 저런 거지. 그렇죠, 그렇죠. 신고 안 된 거 왜냐면 또 살인이야 뭐 신고 안 된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저런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신고 안 된 게 훨씬 많을 거야 아마.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도 예전에 조사 물론 좀 오래전 통계이긴 합니다만 사기를 당한 사람이 사기 사실을 경찰이라든지 신고하는 비율은 한 5% 정도 보거든요. 5%요? 네,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왜 신고를 안 하지? 못 정말 잡을 거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정말 좋은 사기는 자기가 사기 당했다는 사실을 의식을 하지 못하게 한 게 좋은 사기거든요. 맞아. 그리고 심지어는 사기꾼을 동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워낙 잘 약을 쳐놔갖고 아유 저 사람 어떻게 불쌍해. 저 사람도 지금 굉장히 힘든 것 같아. 이런 느낌 주는 사기꾼들이 많아. 우리 엄마가 그런데 자기 친한 친구한테 돈 못 받으셨는데 내가 맨날 그거 받으라 그래도 걔 지금 어렵게 산다고. 근데 저도 뭐 비슷한 일이 사실 더 어려워. 있긴 있어요. 저도 있는데 당하셨다고요? 그렇지. 근데 너무 어려워서 그래 좀 어떻게 좀 나아지겠지 맨날 이렇게 위로를 좀 해줬는데 S클래스 타고 다니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걔는 야 내가 한 달에 지금 나가는 돈만 1,200인가 그러는데 뭐 이러는 거야. 아주 열받아. 그 사기꾼들이 진짜 더 잘 살고 있다. 그런 경우 많아. 하여튼 뭐 그렇죠. 그런 경우 많죠. 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 한두 번쯤은 다 겪게 되는데. 근데 못하지 뭐. 내가 쪽팔려서도 못해요. 내가 쪽팔려서 못하지 아니면 사기 당한지 몰라서 못하지. 혹은 이 사기꾼한테 혹시라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괜히 신고했다가 아예 못 받을까봐 한 가닥 희망으로 못하는 경우도 꽤 많고. 그래서 실제 사기 신고 건수는 사기가 벌어진 거에 나는 저도 한 10%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마. 그러면 너네 아파트에 몇 명이야 도대체? 옆집 한 집마다 한 집 걸로 하나씩 사기꾼이야? 근데 사실 또 그게 사기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또 사기를 당한다고 하는데 뭐 순수한 의미에서 도와주려다가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기꾼들은 인간의 검은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맞아. 우리가 뭔가 돈을 좀 일확천감을 갖고 싶은데 이게 일반적인 정보로는 잘 안 되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좋은 루트가 있는데 여기에만 투자하면 맞아. 이런 욕망을 자극해서 사실은 사기를 같이 공범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런 것들이 야 지금 큰일 났다 경찰이 수사 들어온다 이러면 너는 빼줄게 이러면 아유 정말 너무 고마워 이래 되는 거죠. 나를 빼주니까 내가 돈이 다 뜯겼지만 나는 모르고 끝까지 막 아유 고맙다. 뭐 그럼 나쁜 것도 아니지 않냐 이거지 사기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도 다 사기꾼 한 마리씩 다 키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뭐 이렇게 뭐 당신 아들이 지금 뭐 지금 나한테 잡혀있다 이런 보이스피싱 이런 사기 말고 상당수의 사기는 사기 당하는 사람들의 욕심을 건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 넣어놓으면은 매달 이자를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이 준다는 거예요. 뭐 한 10만 원씩 줄게 이렇게 해서 그거를 실제로 몇 달은 되게 충실하게 잘 주더라고요. 뭐 주변에 은근히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 그거 하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또 누구 또 데려오면 또 뭐 얼마 주고, 그게 이제 폰지 사기 대표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사기하면 다단계 사기죠. 조이팔, 주수도 이 두 명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그런 것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이죠. 데리고 오고 이러면 계속 너에게 더 많은 가점을 주고 돈을 입금된다. 그리고 조이팔 같은 경우도 뭐 기본 투자를 하면 이렇게 전국의 의료기기를 가지고 투자를 하면 뭐 최소한 40%가 보장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발표된 것만 한 4조 원대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수도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실 출소를 하게 되거든요. 12년간 옥을 살고. 근데 다시 또 재판이 들어갔죠. 옥중에 있으면서 다시 또 그 다단계를 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옥중에 있으면서 다시 또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됐거든요. 옥중 경쟁을 했는데 이게 가능하냐는데 가능하더라고요. 감옥에 있어서 너 시키는 거구나. 변호사가 4명, 5명이 들어오니까 매일 하루에 변호사를 다 5번 접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 종일 같이 변호사하고 만나갖고 업무 협의를 하니까 경영을 할 수 있는 집무실이 깜빵인 거죠 그냥. 특별 면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계속 거기서 다 결제해주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된다. 하여튼 그런. 근데 사기 얘기를 갑자기 하신 이유는 뭡니까? 사기 당하셨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책을 읽는 목적이 이제 뭐 아주 고상하고 또 교양을 넓혀가지고 또 우리 인간과 세계를 더 잘 이해하는 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길에 하나는 또 바로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기라든지 그 욕망, 검은 욕망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기생을 한다든지 이익을 사치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 그런 부분도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니까 그걸 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지 좀 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오늘은 바로 그 인간의 탐욕을 경영하는 천재 사기꾼들의 이야기 비콘 게임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콘 게임. 콘 게임. 빅이야 뭐 큰 그거고 콘이 뭐예요? 콘이 보통 이제 사기를 뜻하는 약인데요. 컨피던스, 신용. 그거를 이제 바로 신용 사기꾼들 이야기죠. 신용 사기. 빅 컨피던스, 빅콘하면 바로 큰 어떤 신용 사기라는 거죠. 신용 사기? 그냥 사기랑 신용 사기는 뭐 다른 겁니까? 신용 사기는 말 그대로 아주 지적으로 설계 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어떤 계략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속아 넘어 가지고 완전 그 돈을 탈탈 털어가는 게 일종 신용 사기죠. 그냥 뭐 친구한테 야 우리 저 고등학교 동창인데 1,000만 원만 꺼줘 뭐 이렇게 해갖고 1,000만 원 갚을 능력 없으면서 이렇게 그냥 돈 사기 먹고 떼어먹는 거 이런 건 아니고 신용 사기. 그러니까 이게 신용 사기는 조금 더 다른 일반 사기와 구별을 하자면
말 그대로 봉이라고 하죠. 우리 호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아, 내가 봉이냐? 네네. 네. 그러니까 이 그런 어떤 먹잇감들이죠. 네. 네네. 타겟이 되는 그 봉이냐의 봉이 뭐지? 내가 봉이냐? 내가 자, 봉황은 이야기 오시죠. 네. 봉황은 아닐 거고. 아, 봉황인가? 봉황이라고 하죠 보통. 진짜? 네. 아, 내가 그렇게 봉처럼 보였냐?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봉황이 왜요? 어떤데? 그 봉황이라는 게 상상 속에서 했는데 아주 귀하잖아요. 네. 우리 그 대통령 같은 경우가 그 네. 연설문이나 휘장 옆에 봉황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봉이라는 건 수컷이고 네. 황은 암컷이라고 하는데 아. 그래서 이제 그 봉이라는 그만큼 높다라는 뜻도 된다는 거예요. 네. 옛날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개그맨들 이야기 네. 나는 봉이야. 최양락이 네. 있잖아요. 예. 내가 봉이야. 아 이런 말 하면 또 어디서 뺏겠다 이런 이야기 하나? 이런 얘기다. 상처 받으셨어. 아니, 아, 근데 나 그 진짜 얘기는 댓글에 제가 그거 막 보고 욕하고 싶었어. 예, 제가 확신하는데 네. 위키는 제가 보거든요. 아, 마도님은 위키 왜 봅니까? 내가 뭐 시간이 없어 뭐 가끔 볼 때 급할 때 제가 보는데 제가 그 일당백하면서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위키에서 나오는 게 없어요. 정박님 내용이 없고 심지어 좀 다른 팟캐도 좀 들을 때도 있거든요. 같은 주제를 할 때 네. 거기서도 없는 내용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정박님은요 있는데 인터넷을 잘 못해요, 여러분. 아니 인터넷을 저분은요 프린트도 못해서 손으로 다 글씨 공책에 써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할 수 없어요. 전원 키는 거밖에 못합니다. 아니 그 모스개소리입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뭐 그러니까 봉이라는 것들이 그 정확히 이거는 왜 봉이 됐는지 모르는데 그 예전에 우리 봉이 김선달에 있었죠. 봉이 김선달 이야기 봉이 있잖아요. 김선달, 예. 그러니까 이 김선달이 아주 머리 좋은 아주 요즘 치면 신용 사기꾼일 수도 있죠. 사기범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 좋은데 좀 폭리를 취한다든지 좀 권력 가지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골탕을 잘 먹이잖아요. 그래서 시골 이제 어수룩한 사람으로 가장해가지고 장날 가서 어떤 닭을 보고 이거 봉 아니냐고. 아, 닭 보고. 이거 좀 귀한 그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장사치가 아이고 요 촌뜨기 하나 잘 걸렸다 해가지고 맞다 봉이라고. 그럼 이거 나한테 팔아라고 하니까 이거 귀한 거라서 못 판다.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한마디로 편취를 한 거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 김순달이 이 닭을 가지고 원님한테 갖다 바치는 거죠. 아주 제가 귀한 봉을 얻었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님이 이게 뭐냐 해가지고 장사치를 불러와가지고 네. 결국 봉이 김순달이 변상금 다 받아내고 완전히 장사치도 혼내주고 이렇게 일석이조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봉이라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어수룩한 뭔가 사람들 닭을 봉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어수룩한 사람들을 상대로 속이는 거를 봉이 아니냐 봉 잡았다 오늘 네네네. 또 두 가지도 되겠죠. 봉 잡았다는 그만큼 귀한 걸 얻었다는 것도 되고 정말 그렇게 어수룩한 사람을 내가 그렇죠. 잡았다. 또 호구를 잡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호구. 그 컨피던스란 뜻 자체도 신뢰라는 뜻인데.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또 그게 이제 컨피던스맨 그러면 사기꾼으로 돼버리고. 그래. 우리 봉호구랑도 비슷한. 호구는 참 뭐지? 호구는 호구 잡혔다. 그렇죠. 내가 너 호구냐 이러잖아요. 내가 너 호구냐. 호구 말 맞춰보자. 정민이요? 호구는 한자어인가 봐. 불을 호에 입구자. 창조적이다. 네. 불을 호에 입구자? 입으로 부른다. 범호자를 갑니다. 저는. 범호자에 입구자. 보통 그렇게 사진에 돼 있죠. 호랑이 호자에 입구자로. 왜요? 호구가? 예, 호랑이 아가리에 들어간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만큼 이제 잘 먹힌다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그 국립국어원 쪽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니까 네. 출처를 출처 꼭 밝히세요. 위키 아닌 걸로. 위키나무 아닌 걸로. 근데 거기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호구 해가지고 호랑이 입으로 돼 있는데 정확한 그게 없어요. 그냥 그냥 어수룩하고 이런 정도로 돼 있어가지고 어떤 분이 그렇게 달아놨더라고요. 국립국어원의 문의를. 자기가 보기에 이 호구를 이렇게 호랑이 호자 입구자보다 우리가 방호구 이런 거 있죠. 우리가 호구를 쓴다고 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내 대신 맞아주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을 당한다 내 대신. 그러니까 이 호구란 게 사실은 오늘 쟤를 호구로 하자. 쟤가 오늘 밥값 다 내게 하자. 뭐 술값 다 내게 하자. 나 대신 부담을 떠안는 것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자기는 호구가 이 방호구에 우리가 금도라든지 할 때 얼굴에 쓰는 머리에 쓰는 호구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민간 의원들로는 더 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 어떻게 하냐고. 나무 위키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만해 이제 그 얘기 듣지. 아무 하지도 마. 아 호구나 봉 이런 뜻이 네. 아마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하여튼 봉 잡았다 이 얘기에서 여기까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런 비콘 게임. 네. 이 책이 1940년에 미국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그 실제로 미국이 19세기 중후반부터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또 발전하는 게 바로 그 자본주의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게 발전하잖아요. 바로 그 신용 사기꾼들의 이야기들. 이거 쓴 사람은 데이비드 모러라는 사람이거든요. 모러. 데이비드 모러. 네. 언어학자예요. 그래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언어학자인데 이 사람은 평생 사기꾼, 범죄자, 창녀 이런 언어들에 아주 관심이 많았대요. 그 언어에도 관심 많고 언어에도 관심 많고. 언어와 언어. 네, 슬랭에도 관심 많고 랭귀지에도 관심 많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덩치가 워낙 좋고 이러다 보니까 네. 뭐 이 범죄자들이나 사기꾼들하고 말도 통하고 힘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신뢰를 쌓기 아주 좀 성격이 좋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한테 듣기 힘든 이야기들 네. 그런 거를 다 정말 필드워크를 통해 가지고 충실히 쌓아가지고 이게 아주 재미있게 쓴 책이거든요. 음지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분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비콘 게임이 그 우리 영화 로버트 레드포드하고 폴 뉴만이 나왔죠. 스팅. 네. 네. 바로 그 스팅의 거의 뭐 어떤 모티브가 된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스팅 봤어요 우리 정미? 안 봤어요. 저는 도둑들 나오는 거는 뭐 오션스 11이나 그것도 바로 여기 다 나옵니다. 사실 그 어떤 게임들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네. 범죄의 재구성. 네, 그렇죠. 또 뭐가 있지? 도둑 나오는 거, 사기꾼 나오는 거. 캐치 미 이프 유 캔. 캐치미. 그것도 나옵니까 이 안에? 캐치 미 이프 유 캔은 제가 영화를 못 봐가지고 제목만 들어가지고. 근데 뭐 신용사기 구체적인 형태는 계속 달라지지만 큰 을개는 이 책에서 나오는 크게 보면 여기는 비콘의 3가지가 있고 네. 쇼코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기 유형을 이 사람이 알려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이 사기 유형을 아예 일종의 스토리텔링식으로 네. 거의 뭐 소설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옵니다. 구체적인 유형을 가상의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아주 설득력 있게.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데이비드 모러가 네. 스틱 영화가 73년인가 74년에 나왔죠. 예, 73년. 네. 근데 그때 이 스틱 영화가 나오고 책이 나오자 이 모러가 소송을 냈어요. 이거 내 책 뺏긴 거 아니냐? 그렇죠. 그 $10,000,000나 소송을 냈어요. $10,000,000 그 당시에. 100억? 그 당시에.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2년 후에 76년, 3년 후에 법정 밖에서 해결됐다. 합의를 했겠죠. 그 영화로 각본상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겠더라고요. 그냥 이 책 내용을 그냥 그대로 다 이식을 했구나. 그 정도예요. 네. 그냥 이 책 내용을 거의 다 이식을 했구나. 그러니까 이 모로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얼마 받았는지 뭐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지만 어쨌든 합의를 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가 81년에 이거는 미국 위키피디아를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엔 도저히 자료가 그냥 얘기하세요. 괜찮아. 그러니까 뭐 요즘 이 사람이 스스로 자초한 총기 부상으로 사망했다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자살을 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죽었다 이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확한 이제 이분 관련해 가지고 더 이상 뭐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된 건 없고. 예, 근데요. 근데 이 바로 비콘 게임 하나로 이 사람은 뭐 스타 됐어요. 그렇죠. 이게 뭐 1940년에 이 책이 나왔다가 그 이후로는 절판이 됐다가 99년에 다시 또 복간이 됐거든요. 이제 결국은 현대 사회가 갈수록 고도화되고 복잡화되면서 오히려 이런 사기라든지 인간의 어떤 욕망이라는 건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의 욕망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유형이라든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 특히 신용 사기꾼들의 왜 이런 여기에 뛰어들게 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범죄를 만들게 되고 또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또 천천히 보게 되면 인간 마음의 어떤 근본적인 구조를 우리가 좀 한번 또 짚어보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결국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한번 돌이켜본다는 의미에서 오늘 비콘 게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기꾼도 참 똑똑해. 나는 이런 영화 보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게 너무 똑똑하게 그 사기치는 과정들을 그려나가니까 내 머리가 그들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책 봐도 좀 그런 느낌 들 것 같아.
똑똑한 건 난 둘째라고 봅니다. 뻔뻔한 게 첫째라고 봐요. 네. 그치. 그건 뭐 기본이고. 사기꾼은 자기 스스로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기 바로 데이비드 모로가 그 인터뷰한 사람이 딱 그러죠. 흔히 말하는 우리가 머리에 좋은 신용 사기꾼들의 가장 첫 번째 미덕은 자기 확신이란 거예요. 자기를 믿지 못하면 절대 이 사기를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사기를 칠 거야. 성공할 거야.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이 데이비드 모로 이 작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는 않겠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이상 정도면.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언어학자고 네. 이 사람이 수많은 사기꾼들 아주 그 수법이 날고기는 사람들을 만나서 충분히 다 데이터를 모은 후에 이걸 아주 재밌게 소설 형식으로 네. 이렇게 만든 책이 빅콘 게임이라는. 네. 자, 그럼 이 책의 다양한 사기 수법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소개를 해주십니까? 네, 뭐 그렇죠. 이제 해야죠. 근데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기 이런 걸 좀 살펴보다 보면 네. 이런 느낌 같아요. 이게 책이 이제 부제가 인간의 탐욕을 경영하는 천재 사기꾼들의 이야기인데 네.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한 대로 사기꾼들은 기본적으로 지성도 머리도 좋아야 되고 네. 또 매너와 화법, 화술이 아주 좋아야 돼요. 그리고 기지가 좋아야 돼요. 바로 순발력. 순간순간. 그렇죠. 네, 순간순간 상황에.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모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체력도 좋아야 돼요. 그렇지. 끈질기게 이 사람하고 어느 순간에 며칠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쉽게 지치면 안 된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돌발 상황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담력도 있어야 되고. 가면 갈수록 점점 정영진 씨로 좁아져 가는데요. 이 성공의 요건이랑 사기의 요건이 크게 다르질 않네. 그러니까 나도 그게 늘 궁금해.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는 경영하는 사람과 사기의 이 차이가 뭔지. 아니 정치인하고도 비슷하죠. 사실 정치인도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표를 얻고 나를 지지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사기하고 또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뭐 다 모든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가 본래 나를 양심적인 인물로 믿게 해야 되거든요. 사기나 정치나. 믿잖아요, 그렇죠? 자기 확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를 양심적인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나는 괜찮지 않나? 뭐가? 나 정도는 괜찮지 않아? 좀 말하잖아.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막 신용 사기꾼들도 이 탐욕을 자꾸 저항하지 못하게 부추겨야 되거든요. 욕망이 일어나고 당하는 사람의 네. 탐욕을 부추겨야 그렇죠, 된다. 되죠. 그러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하고 떨어지면 나는 안 될 것 같고. 뭐 연애도 마찬가지죠. 네네. 처음에 매력을 주고 나서 두 번째는 그러니까 너 나하고 만약 사귀지 않으면 너 이제 너 인생 끝장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나하고 있으면 뭔가 좋은 일 많이 생겨. 네네네. 나 좋은 데도 데려가주고 뭐 좋은 옷도 사주고 선물도 해주고 그리고 특히나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예전에는 부잣집 아들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속인다는 거죠. 사기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표를 안 주면 이 여기 이제 경제 절단 나오고 모든 게 다 망합니다. 그런 거 TV 홈쇼핑 볼 때 많이 느끼는데 지금 저걸 안 사면 내 인생이 막 망가질 것 같은 느낌을 홈쇼핑에서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남자들도 그럽니까? 여자들은 네, 계속 보고 있으면 그렇게 그런데 네. 남자들도 그래요? 예. 마도님 이제 그건 끊어요. 홈쇼핑? 끊어야 될 게 너무 많아. 주식도 끊어야 되지. 홈쇼핑도 끊어야 되지. 홈쇼핑을 자주 보시는 아니 요즘엔 잘 안 하는데 한때 이렇게 볼 때 여자 보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쇼호스트들? 아니 뭐 이렇게 뭐 탐나는 건강식품이나 뭐 예, 뭐 아니면 뭐 가전제품이 싸게 나왔거나 이런 거 가끔 이렇게 돌리다 보면 나올 때 그때 이제 항상 위기감을 조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거 안 사면 이거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예. 이 구성들. 그리고 사기꾼의 특징. 세 번째는 이제 결국은 정치인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와 함께하면 비전. 앞으로 좋은 어떻게 세상. 될 것이다. 예, 우리 예전에 MB가 747 보잉기가 뜨듯이 한국 경제가 747로 고도 이륙을 할 거다 어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꿈을 주고 연애도 마찬가지야. 나하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뭔가 진짜 장밋빛 인생이 펼쳐진다. 개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박 욕망. 너 그러니까 미션을 주는 거죠. 이 얘기 투자를 하고 나하고 같이 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이아몬드 회원님이 되시고 앞으로 그냥 골드 라이프가 펼쳐집니다. 억대 연봉이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 모두 다 저버리고 있는 돈 다 끌어오고 주변 가족 친구 돈 다 끌어오고 심지어 회사 공근까지 다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신천지가 열립니다. 이런 게 다 똑같다는 거죠, 사실은. 연애나 신용사기나 정치나
사실 착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사기가 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신용 사기꾼들에게. 정직한 사람한테는. 정직한 사람은 안 돼. 그러니까 아까 나도님 같은 사람이 아주 딱이지. 표적이야. 저긴 뭐 사기꾼이 아마 한 3명이 동시에 붙어도 다 당할 수도 있어. 다 찐쪄 먹을 수 있어, 마도님은. 네. 저 한 3번 연속 당한 적 있어요. 아, 진짜요? 경험담 좀 풀어봐봐요. 뭐 어떤 사기에 당해요, 주로? 이따가 좀 약간 좀 루즈해지면 실제 리얼 얘기는 저 듣도록 하고. 네. 아니 사기를 잘 생각해 보면 봐봐요. 은행이자가 2%인데 지금 7% 안정적으로 보장해 준다 쳐. 정직하고 뚝심 있는 사람은 바보들이 아닌 이상 7%를 준다고 하면 다 일로 가지 왜 2% 예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 뭔가 안정적이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 7%에 혹하는 사람들, 안정적인 수익 7%에 혹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어떤 그런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2%를 언제 그렇지. 언제 돈 모아. 2% 모아봤자 이자. 뭐 그런 게 그러니까 결국 뭐 사기나 도박 심리가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죠. 결국은 일확천금이잖아요. 그 일확천금을 하고 싶다. 그리고 뭔가 한 번으로 정말 우리가 땀 흘리면서 아주 오랫동안 일해야 되는 거를 바로 한 번으로 뭔가 땡길 수 있다. 압축시켜서. 그렇죠. 압축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싶고 그 시간을 세이브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결국 뭐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르트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전에 도둑질을 했던 장준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우리 시대의 성자라고까지 불렀어요. 도둑질한 사람을? 네, 그 사람이 도둑일기라는 책도 쓰고 했는데 그게 뭐 나쁘고 좋다기보다 자기가 보기에는 도둑이라는 것도 지금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절대적 소유권 제도 있잖아요. 그 관념을 뒤흔든다 이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사기라는 것도 우리가 그 재산이라는 것들이 결국 나만의 것이고 그것을 마치 뭔가 이전되는 것들을 되게 이게 자기의 어떤 신성불가침에 뭔가 그걸 보는데 사실은 꼭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페르낭 브로델 그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이야기하면서 사실 자본주의 이야기를 좀 많이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그 자본주의라는 게 어떤 사람은 밤의 손님이라고 보거든요. 밤의 손님? 밤의 손님. 모든 여건이 다 갖춰지면 나중에 밤에 탁 손님이 찾아오듯이 자기는 일 하나도 안 하고 모든 여건이 딱 다 갖춰져 있으면 오늘 어디 이사를 가고 뭐 다 하는데 다른데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좀 쉬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딱 찾아와가지고 자, 내 저녁 식사 차려주고 나 이제 뭐 잠자리도 봐주고 그런 식으로 자본주의라는 게. 아침에 주문하면 다른 집으로 저 퇴근하거든요. 이사하는 날. 이사는 와이프가 다 하고 그쵸? 자기 오늘 좀 수고 좀 하고 잘 갔다 와.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그리고 나 이웃도 그렇게 못하겠다 진짜. 일부러 늦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 시간에는 아직 정리가 좀 덜 끝났을 것 같은데. 이거 바로 그 자본주의라는 게 그런 수직적 위계구조의 정점에 서가지고 밑에 어떤 교환 경제라든지 사람들의 물질 생활을 딱 지배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유리한 정보를 빼내가지고 그걸 천승이고 자본주의 특징은 독점이거든요. 그 브로델 식으로 말하면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독점을 항상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항상 우리가 모든 업종에서 독점화가 돼버리잖아요. 과점화가 되고 그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건데 그런 식으로 되고 또 아주 자본주의는 히드라 같다 이거죠. 선택의 자유가 있어가 여기서 이렇게 머리를 들이댔다가 저기서 저 머리를 들이댔다가 이익 난 데는 다 들어간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참 밤에 온 손님처럼 얄밉게 하고 수직적 위기의 정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수직적으로 위기의 정점이 있으면 결국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바로 신용사회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자본주의 자체의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그리고 그런 신용의 정점에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 상대로 흔히 말하는 지적 사기를 치는데 이런 것들이 또 과연 누가 이게 결국은 범죄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가릴 수가 없다는 데 묘미가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다 공범으로 만들어버려요. 바로 우리 오늘 말한 비코는 장점은 공범으로 만들기 때문에 다들 자기가 사기를 당하고 나서도 아유 너가 진짜 이렇게 나를 빼주고 나를 보호해주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맨날 또 찾아와요. 또 찾아 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반복되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자본주의에 대한 것들하고도 관련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보면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대자본가가 그 자본의 힘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의 부를 빨아들이는 거랑 이 사기꾼이 자본가들의 돈을 등쳐먹는 거랑 뭐가 더 나쁘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조이팔 주수도 이야기합니다만 네. 그 주수도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굉장했지 않습니까? 네. 많은 그 당시에도 처음에는 피해가 한 8천억 규모였다가 나중에 검찰 공소장에 보니까 한 4조 정도 갔거든요. 네. 그러다가 뭐 지금 2조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은 많은데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 JU 편의점 알죠? 한참 몰라요. 있었는데. JU 그룹이었잖아요. 네. 있어요? 편의점 중에 옛날에 그 CU 말고 패밀리마트 말고 JU 편의점 있었어요. 주수도 한 번도 모르겠어. 있었어요. 근데 그 주수도 그 양반이 그런 어떤 사업을 자기는 지금도 사기 아니라고 하죠. 편의점 사업을 해요. 아니, 모든 걸 다 했을 거예요. 그것도 그 있었지. 제휴가. 네. 편의점도 했었지. 유통도 하고. 진짜 큰 사업이었네. 근데 이 사람을 변호인이 누구냐면 바로 노무현 정부 때 검찰총장을 해서 그 강직한 걸로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변호인 들어갔어요. 누구요? 그냥 그 아주 강직하게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정치권 검찰총장? 네, 당시 검찰총장 안대희 대검 중수장이 있었고 위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분이 들어갔다가 여론에 비난받아가 결국 자기가 사임을 했지만 돈을 어마어마하게 제시했나 보네. 뭐 본인은 이제 억울한 사람이라고 하니까 고향 후배가 억울한 사람이라 해서 내가 좀 뭐 했다. 그리고 또 당시에 그 주수도 그쪽에 관련된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회원 중에는 SBS 사장 부인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요? 네,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문에 다 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SBS 회장. 당시 사장 부인, 이 사람도 그럼 다단계인 거죠? 그렇죠. 네, 다단계. 그럼 좀 위쪽에 있었던 사람인가? 그다음 당시 청와대 뭐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알겠지만. 사기꾼들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다단계에서도 결국 피해보고 피 빨아먹는 거는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다이아몬드 회원들 중에서는 뭐 검찰 쪽이라든지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그 고위직들을 심어놨겠지.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다 이 비콘 게임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요? 픽스라고 해가지고 그게 다 매수하는 건데 평소에 그렇게 다 관리해요. 판사들을, 검사들, 경찰들.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도 반복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말씀대로 그러면 이게 일반 우리가 사기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을 돌봐주는 상류층들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맞물려 있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국민이나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으니까 그것도 사기가 아니고 뭐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신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역사의 종언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제 사회주의는 끝났고 자본주의가 계속 자유민주주의가 갈 것이다라고 썼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가 예전에 한번 그런 책을 썼잖아요. 트러스트라는 책을 써가지고 신뢰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회적 자본이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신뢰가 지금 안 되니까 그 책에도 보면 한국 관련된 이야기 좀 나오거든요. 한국은 혈연관계 말고는 사회적 신뢰가 형성이 잘 안 된다. 한마디로 아주 수준 낮은 나라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혈연관계를 벗어나서 어떤 사회적인 조직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할 때 이게 좀 힘들다 이거죠. 우리가 사기 많이 나는 이유도 딱 그런 거 보면 알지 않느냐 이거죠. 맞아요. 신뢰 지수가 우리가 좀 낮은 것 같긴 해. 맞아요. 그 약간 팩트인지는 조금 뭐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대체로 우리가 흔히 얘기한 서구 사회들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히 이제 북유럽 뭐 이런 데서는 그 말 한마디를 하면 그걸 그대로 믿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네. 농담도? 아니 그런 거보다도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거는 우리 집에 케이블 채널 케이블 자체가 좀 문제가 생겨갖고 한 2주 정도를 아마 못 본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전화를 해갖고 뭐 TV 이거 지금 한 달에 뭐 5만 원 내는데 나 이 중에 니네 잘못으로 내가 한 3주를 못 봤다 라고 했는데 사실 그 3주는 걔네들이 뭐 조사해 본 것도 아니고 전혀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건데 내가 3주라니까 그냥 오케이 3주 7일 안 받는 거예요. 그게 그냥 너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문화야. 그게 거짓말일 거라는 생각은 잘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안 하는구나. 그래서 아마 거기서는 이제 그런 거짓말이 나중에 혹시 들통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주 화시하게 아주 가혹한 뭐가 있지 않고서는 난 이렇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가 우리가 그 세금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법인이라든지 개인 사업자가 영수증을 일일이 다 모아가지고 첨부해가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신고하는 그대로 믿어준단 말이죠. 신고 그대로 믿어준다는 거죠. 소득 신고 같은 거 할 때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믿어주는데 예를 들어 내가 가게를 하는데 뭐 요 판매되는 것보다 좀 줄여가 하다가 그 신고를 했어요. 믿어주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시범적으로 만약 걸리잖아요. 그럼 이게 완전히 징벌적인 배상이라는 게 완전히 그냥 문 닫게 만들거든요. 그래도 아예 신고할 그러니까 속일 엄두를 못 내게 걸리면 죽는다. 엔론사가 옛날에
분식회다가 분식회계. 예. 그러니까 앨런 같은 경우도 당시 미국 재계 서열 한 7위쯤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지만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앨런, 월드컴, 예, 다 날려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마불사 항상. 우리는 항상 규모 키우면 안 죽어. 이런 게 너무 깔려 있어가지고 사기친 금액보다 항상 벌금이 적어.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사기를 안 칠 수가 진짜 없어. 바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의식 속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생각나는 게 그래서 블랙 컨슈머라는 말도 생긴 게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진짜 아닌 경우도 많은데 오히려 기업이나 이런 거 상대로 의심받을 때 기분 진짜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신뢰도 지수가 낮지 않습니까? OECD에서 가장 낮은 정도에 속한다고 들었는데 결국은 일반 서민이라든지 국민들이 아니라 이른바 사회지도층들이 가장 큰 탓이 하거든요. 그 우리가 대표적인 뭐겠습니까? 법과 규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공정한 규칙에 따라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까 자본주의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본주의는 그게 없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교환하는 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데 자본주의는 그냥 가격을 조작한단 말이죠. 그 최고 위의 단계에서 독점이 되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회지도층들이 흔히 말하는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공정한 규칙이 아니라 자기들이 흔히 말하는 그때그때 고무줄 잣대를 가지고 뭐 예전에 마피아의 잣대라는 말도 썼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팽배한 걸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청와대 사칭 사기였지 않습니까? 예전에. 요즘은 이제 좀 덜합니다만. 청와대를 어떻게 사칭해요? 내가 청와대 누구의 비밀 재산 관리인이다. 대통령의 지금 비자금을 내가 관리한다. 그러니까 이 비자금을 관리하는데 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얼마를 떼줄 테니까 돈을 투자를 해라 해가 허구한 날 그런 게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좀 없죠. 뭐 요즘 거의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검증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치. 내가 청와대에서 비밀 관리하는 사람인데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청와대에 누구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 믿게 없어 선택지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런 권력자들이 워낙 그렇게 특히 예전에 독재 정권 시절에는 빨갱이로 낙인 찍어가지고 진짜 돈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게 사기지 않습니까? 사실 국민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정프로 말씀하셨던 금강산 댐 돈 내고 이랬잖아요. 그것도 사기잖아요. 지금 현재 나온 거는 현재까지 드러난 거 보면 이건 좀 그 위협을 과장했다. 이거는 뭐 그것도 일종의 사기로 볼 수 있는 거죠. 63빌딩 6층까지 물이 가득 찹니다. 안 믿어? 다 그 학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공학 박사들이 사람들이 나 그렇죠. TV 나와갖고 그러니까. 야 그때 당시는 진짜 최첨단 뭐라 그래 그래프까지 해갖고 물이 한강물이 이렇게 막 빌딩 위로 막 차오르는 걸 보여줬어요 TV에서. 네. 근데 그거 돈 안 내면 그게 나쁜 놈이지. 그럼 국민들한테 돈 받으라고. 성금을 냈죠. 우리 금강산 댐을 만들었잖아요. 전 국민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저는 고향이 대전이었잖아요. 한강 범람해도 별로 대전엔 피해가 없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돈 쫙 끌어 당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정치권 그리고 우리 정경유착했던 기업들. 기업들이 얼마나 그렇게 국민을 상대로 또 이런 요번에 코오롱 제약 티슈진 인보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 또 우리가 요즘 보면 진짜 전관예우라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완전히 이게 아니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관을 쓰면 확 다운된다.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평소에 현직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현직에 있다가 나오기만 하면 국민의 인권을 그렇게 외치시고 특히나 돈 많은 사람의 인권을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일 때는 판사할 때는 재판 과정에서 그냥 대충 넘어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지금 피고인을 선일 때는 재판 과정 엉망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평소에 왜 본인 할 때는 그러니까 이 잣대가 이래 달라져서 이렇게 결국 국민은 속았다는 느낌밖에 안 드니까 신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게 좀 제일 큰 문제 아니냐. 저도 최근에 제일 놀란 기사 중에 하나가 그 로또 당첨되는 사람이 계속해서 절도하다가 또 이번에 잡혔다. 로또 당첨되는 사람 나는 이거 제일 궁금해. 당첨되는 사람한테 사기꾼이 그렇게 많이 붙는다면서요. 뭐 그렇기도 하겠죠.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이걸 공개해요? 내가 1등 당첨된 아니, 거를? 공개를 자기가 하지 않은 이상은 뭐. 근데 어떻게 찾아가냐고. 사기꾼들은요. 귀신같이 돈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 네, 엄청 잘 맡아요. 이게 티가 안 날 것 같아도 본인은 잘 몰라도 그런 그 돈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 남자 바람 피는 거 예민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돈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작은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특히 이제 돈 쪽으로 작은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갑자기 돈이 없다니까 갑자기 저게 어디서 샀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바로 이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네. 뭐 영국의 과학자들이 우리가 왜 어떻게 너 내 마음하고 똑같냐 이심전심이다. 우리 텔레파시가 통했나 보다 하는데 실제로 뇌파가 동일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기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네네. 이게 아주 이제 호흡이 맞추고 네네네. 지를 가지고 실험을 해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통하는 거야? 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요즘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로또 처음 나왔을 때 네. 그때 주관했던 데가 농협이었나요? 로또 맨 처음에 했던 농협 맞는 거 같아요. 농협이죠. 그러면 월요일 아침 되면 있잖아요. 토요일 날 발표하면 월요일 아침에 농협 본점. 무조건 오거든요. 본점에. 근데 그 본점 앞에 사람들이 몇 명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딱 보고 있다가 딱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당첨금 지금 수령하러 온 사람들을. 그래 가서 접근하는 거예요. 가서 그 넘기라는 거예요. 당첨된 거. 로또 영수증을, 당첨 영수증을. 왜냐하면 당첨 영수증에 당신이 15억을, 한 20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25억 줄일 테니까 넘기라고 해요. 그럼 당신이 좋지 않냐. 지금 세금도 안 내고 내가 그냥 25억 주겠다. 그러면. 그걸 넘기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네. 아니 그걸 가지고 나중에 증여세라든지 이런 세금 상속에서 아주 유리하게 써먹으려고 부자들은 그렇게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재산 출처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 로또를 우리 애가 당첨 받아갖고 이거 빌딩을 사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돈을 몇백억 몇천억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세금 안 낸다. 그러려고 로또라는 옛날 주택복권 이런 걸 1등 된 걸 몇 배를 줄 테니까 다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당첨돼 온 사람들이 딱 느낌이 안다는 게 뭔가 그럼 이런. 그 감출 수 없는 기쁨과 그 몸속에서 끓어오르는 환희가 있겠지. 경계심 뭐 이런 거 다 이게 뭔가 미세하게 그 사람들은 그걸 딱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복 입고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마치 그 회사 사람인 거 마냥. 그래 다 티나. 아무리 양복 입고 별짓을 다 해도 딱 보면 알아. 그래서 왜 몇 달 뒤에 가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바로 네, 네. 찾으러 가지 말고. 근데 절대 안 되죠. 잠이 안 와. 막 바삭바삭 마를 것 같아. 아니 제 예전에 기사 중에 이런데 기사가 나오더라고.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당시 뭐 강도 상해 혐의로 수배 중이었는데 로또로 돈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변호사를 사가지고 자기 그 범죄 혐의가 거의 박면돼 버리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밑에 댓글도 그렇고 저도 보면 느낀 게 야, 이게 더 웃기다. 이게 로또 당첨돼가지고 지금 그거를 도둑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돈이 있으니까 자기 강도상해 혐의를 다 없었던 걸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이렇게 신뢰가 되냐 이거죠. 제가 들은 느낌이. 이렇게 신뢰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못 믿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1kg 커피 어떻습니까? 이거만큼은 신뢰해서 양보할 수 없죠. 이거는 저희가 책 내용보다도 더 네, 신뢰하는. 신뢰를 드리고 싶어요. 1kg 커피의 다양한 제품들. 향을 저는 참 커피 향을 좋아하는데 원래 이제 아이스 커피는 향이 안 나잖아요, 잘. 그렇죠, 향이 안 나죠. 근데도 우리 1kg 커피. 콜드브루 1kg 커피는 향이 그 차가운 얼음을 뚫고 나옵니다. 네. 그렇게 아이스 커피 진짜 향 맡기가 쉽지 않은데 아이스를 뚫고 나옵니다. 네, 1kg 커피. 드립백은 집에서 드립커피를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원두는 또 집에서 이렇게 기계 같은 게 있으면 훨씬 더 이제 편하게 드시고, 그다음에 콜드브루. 여름에 마시기에 아주 좋은 콜드브루가 있죠. 네, 콜드브루까지 다양한 형태 그리고 다양한 맛으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찾아뵙고 있는 1kg 커피. 오늘도 잊지 마시고 1일 1kg 커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뢰의 광고까지 끝났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책 내용을 바로 들어가야죠. 이제. 이제 우리가 비콘, 숏콘이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숏콘. 네. 그거는 좀 사기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쇼트. 좀 짧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금액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액보다도 방법 아닐까요? 뭐 방법과 금액 다 이게 포괄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비콘은 뭐냐면 이 사람한테 맛보기를 좀 해주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좀 이 사람한테 따주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 홀라당 포가 넘어가가지고
보내기를 해요. 집에 돌려보내든지 어떻게 보내가지고 자기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비콘이라고 보시면 돼요. 쇼코는 딱 그렇네요. 네, 쇼코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이 몸에 갖고 있는 걸 그냥 그 순간에 다 틀어버리는 게 쇼코. 그러니까 보내기가 없는 비콘은 거죠. 이거는 빅픽처를 그리는 게 비콘이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쇼코는 바로 그 지금 딱 이 순간 다 틀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쇼콘. 비콘과 쇼콘의 사이가. 네. 그래서 비콘은 여기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요 비콘을 빼고 나머지 모든 건 다 쇼콘이다라고 보면 무방 뭐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책에 나온 거는 이제 그런 큰 비콘만. 쇼콘도 많이 나옵니다. 쇼콘도 많이 나와요. 쇼콘도 나오고 비콘 다 나오는데 우리가 뭐 이제 비콘 사기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뭐 쇼콘 다 나오니까요. 하나씩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 비콘 사기가 이제 시작된 거는 20세기 조금 전에, 20세기 한 19세기 후반에 벤 마크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벤 마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좀 도둑 야바이꾼 우리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야바이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그때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예전에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야바이라 해가지고 주사기라든지 뭐 하나 돌멩이 하나 넣고 컵 3개 넣고 그렇지, 컵 3개 넣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래서 맞추면 당신한테 돈을 가져가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여기는 뭐냐면 카드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카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전공했던 거는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카드 3장을 가지고 쫙 이제 펼치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고 나서 이 3장 중에서 퀸 들어간 카드를 뽑아보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2배. 똑같죠, 여러분. 이게 가장 단순한 형태니까. 근데 그걸 했는데 이제 바람잡이가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어씨 잘 되고 못 되고 이러면서 이제 한번 해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게 그 거짓말 아니냐 이러면 바람잡이가 이 사람한테 그런 거야. 그러면 당신이 야바이를 움직인 사람이 바람잡이가 이거 계속 뭐 자기가 잘 안 됐다.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러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이 카드를 조사해보라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럼 될 거 아니냐. 난 손 안 되겠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딱 신뢰를 깔아주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봉이 있겠죠. 자, 당신 한번 해보라면서 몰래 속삭이는 거죠. 야, 내가 이거 카드 검사하면서 요 귀퉁이 하나 몰래 접어놓을 테니까 그게 퀸이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짜면 되잖아. 쟤 우리 속여가지고 우리 해먹자.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바람잡이랑 그 봉이 같이 그렇죠. 그렇게 이제 짜는 것처럼 그렇죠. 마치.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이런 100%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딱 집는 순간 이제 또 바꿔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퀸이 안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 하는 게 이제 벤 마크스의 사업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건 아무리 많이 해봤자 한 $5, $10 많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완전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을 합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길거리에 나와야 되지? 내가 가게를 차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가게를 차리가 사람들을 여기로 찾아오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왜 내가 손님을 나가야 되나? 내가 그냥 가게 차려가지고 손님이 찾아오게 만들면 되지. 꼭 내가 이렇게 맨날 나가가지고 바람잡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본인도 의지가 못지만 이게 나중에 결국 비콘 사기에서 우리가 요즘 말하는 도박장치 하우스 차리는 거와 똑같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시로 그 뭡니까 뜯다방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하우스를 차려야지 고정적이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돈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정말 혁명을 일으킨 거죠. 이 아이디어를 이 사람이 바로 설정한 거죠.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이 소설 속에 그냥 등장 인물인 소설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이야기예요. 정말 모르가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리고 찾아오고 거기는 사실 자료가 잘 안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귀한 자료들을 어떻게 입수를 해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벤 마크스라는 사람이 바로 원조가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정적으로 차리려면 합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예를 들어 규제가 별로 없으니까 규제도 없고 그때 뭐가 만들어져야지 규제가 나오잖아요. 우리도 잘 보시면 최초의 하우스예요. 그럼 이 사람? 하우스는 도박이고 이거는 이제 이 양반이 하는 거는 이제 뭐라고 되냐면 일종의 무대가 되는 것들 스토어라고 하죠. 이 사람 스토어? 뭐 가게처럼 이름을 스토어로 해놨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카드를 갖고 하는 건 몬티 스토어라고 부르고 스토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스토어가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스토어가 되는 거죠. 이 스토어가 좀 더 발전한 게 아까 말한 비콘은 빅 스토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 스틱 영화 보면 막 차려놓잖아요. 막 진짜 어떤 경마 도박장처럼 경마 거래소처럼 차려놓는. 지금도 이런 데가 있나? 카지노가 이렇다고 봐야 되나? 카지노도 그렇게 이 사람들은 만약하면 사설 그 카지노를 흉내를 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술집에서도 술 먹고 노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하고 경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했을 거잖아요. 이 사람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이 미끼를 잘 걸어야 되니까 네. 좋은 물건들을 사가지고 전부 1달러로만 가격 붙이는 거예요. 2달러, 3달러짜리도. 미끼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래 좋은 훌륭한 물건들이 1달러밖에 안 해? 가격이 들어올 거잖아요. 네. 그럼 들어온 손님을 상대로 샥 이제 뭔가 테이블 끄집어갖고 야, 이 카드가 있는데 우리 카드 한번 해보실래요? 재미 좀 보실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끼는 이제 1달러 물건을 예를 들어 2달러, 3달러 하는 물건을 1달러 팝니다 하고 나서 우리 관광하고 똑같죠. 자, 2박 3일, 뭐 3박 4일 10만 원, 20만 원. 좋다고 가는데 가면 항상 어디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네. 관광객 네. 상품 사야 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은. 네, 그렇게 지금 시작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비콘의 서막은 저희가 대충 좀 살펴본 것 같고, 이어지는 2부에서 비콘의 절정을 여러분께 맛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